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 귀족 출신입니다. 이 양반 원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입니다. 원래는 레슬링 선수였어요. 올림픽에 참가할 정도로 레슬링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체격도 아주 좋았겠죠. 어깨가 엄청 넓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플라톤이에요. 그리스어로 플라톤은 어깨가 넓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문학에도 소질이 있었고 철학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엄청 잘생겼다고 해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뒤돌아봤다고 합니다. 명문 귀족 출신에 운동도 잘해, 문학도 잘해, 철학도 잘해, 게다가 잘생겼지 말 그대로 고대 그리스의 엄친아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의 그리스는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런 강한 결속력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같은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국가가 말이 국가이지 사실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잘 나가던 아테네 인구도 몇십만 정도였다고 하니 다른 작은 도시국가들은 인구가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도시국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동쪽에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총 3번 침공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군이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게 됩니다. 외부 침공을 막고 나면 꼭 내전을 하죠.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스파르타는 왕정을 하는 계급사회였고 아테네는 민주주의 노예제 사회였어요. 여기에서 아테네가 발리죠. 스파르타의 승리로 아테네의 친스파르타 괴뢰정부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테네 30인 참주정이에요. 이 참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플라톤 가문이었습니다. 아까 플라톤이 명문 귀족 출신이라고 했죠. 플라톤 가문의 사람들이 스파르타 괴뢰 정권에 복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다른 제자들도 이때 참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스파르타 괴뢰 정부가 무너지고 아테네의 민주정권이 다시 들어섭니다. 새로운 민주정권은 친스 청산을 했겠죠. 그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처형이 됩니다. 이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쇼크를 먹고 정치의 꿈을 포기해요. 그리고 아테네를 떠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플라톤이 도망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플라톤은 당연히 스파르타식 계급사회를 꿈꿔왔을 겁니다.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아테네를 계급사회로 만들어서 예전에 페르시아를 무찔렀던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상국가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3개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머리로 대표되는 이성과 지성의 영역, 심장으로 대표되는 의지와 도덕의 영역, 위장으로 대표되는 욕구와 욕망의 영역이 바로 그것이죠. 플라톤은 훌륭한 인간이란 이성이 의지를 통해서 욕망을 통제하는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머리, 심장, 위장이 있듯이 국가에도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욕구와 욕망이 강한 사람은 생산자, 즉 평민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욕구와 욕망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욕구와 욕망이 강해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생산자의 미덕은 자신의 욕망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와 용기가 강한 사람이 수호자, 즉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의 도시국가의 군인은 일반적으로 시민군이었는데 플라톤은 소수의 정예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하자는 거죠. 수호자의 미덕은 당연히 용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과 지성이 강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과 지성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바로 선의 이데아, 굿의 이데아를 아는 사람, 즉 철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정치를 철인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미덕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곤란해지겠죠. 그런데 통치자와 수호자도 인간이죠. 수호자와 통치자에게도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욕망이 있는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분명히 타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치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정치제도를 갖다 놔도 정치는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수호자와 통치자가 타락하지 않을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첫째, 사유재산의 금지입니다. 통치자와 수호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었어요. 식량과 필수품은 필요한 만큼만 배급을 받고 기숙사 같은 데서 공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 결혼도 금지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진 사람이 청렴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말만 통치자, 수호자지 사는 꼴이 거의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플라톤은 이들은 가족과 재산이 없어도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통치자와 수호자가 아무리 자부심이 강하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네, 그것이 바로 성적 욕구예요. 이들도 성적 욕구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국가에서 적정한 수의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예요. 이상국가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성교할 파트너를 정했는데요. 그런데 제비뽑기는 잘만 하면 로또지만 잘못하면 꽝이죠. 이거 완전히 운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운이 아니에요. 운영자들은 사실 제비뽑기를 할 때 몰래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수한 남성과 우수한 여성이 성교를 가질 기회는 더 많이 주고 열등한 남성과 열등한 여성은 성교할 기회를 제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하나 약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대로 죽도록 방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아들인지 누가 자기 아빠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야 통치자와 수호자는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억누를 수 있고 또 자신의 권력을 세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통치자들은 더 공정하게 정치를 하고 수호자들은 더 열심히 싸울 거라는 겁니다. 이때 태어난 아기들은 바로 타가소로 보내집니다. 이때부터 아기의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5단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17세까지 주로 음악과 체육 활동을 시킵니다. 아직 어리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2단계, 17세에서 20세까지의 청년들은 논산훈련소 같은 데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년들은 감상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슬픔에 압도되어서도 안 되고 쉽게 웃음을 터뜨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주에 대한 욕구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을 접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낙오한 사람은 바로 생산자 계급으로 갑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에서 훌륭한 성적을 받은 사람은 3단계 교육과정으로 들어갑니다. 3단계, 20세에서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은 수학, 기하학, 천문학 등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일종의 대학 교육과 비슷한 거겠죠. 여기에서 사고친 놈들이나 성적 불량자는 수호자 계급이 되고 A학점 이상 성적 우수자는 4단계로 갑니다. 4단계, 30세에서 35세까지 사람들은 변증법을 배웁니다. 감각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대학원 가서 철학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이제 5단계로 갑니다. 5단계, 35세에서 50세까지의 성인은 이제 현실적인 군사와 정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따로 시험은 보지 않지만 실무를 경험하면서 대중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50세가 되면 이 중에서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겠죠. 이렇게 검증된 사람이 바로 통치자가 됩니다. 이제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연구하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플라톤이 생각한 교육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일종의 직업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성을 잘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게 하고 군대에 적합한 사람은 군인이 되게 하며
정치에 적합한 사람한테 정치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을 찾을 때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타가소에서 경쟁해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한 국가 시스템은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일은 능력에 따라.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한 공정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도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고 여성을 매우 열등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을 기용하지 않는 건 인력 낭비라는 거죠. 플라톤은 개가 집을 지키는데 숙회든 암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아주 놀라운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아무튼 플라톤은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의 왕인 디오니시오스 1세가 플라톤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총리 자리를 줄 테니까 시라쿠사를 이상국가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플라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이론으로만 구상해 놓았던 이상국가를 비로소 실현할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철인이 지배하는 국가죠. 따라서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오스 1세에게 철학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그런 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왕이 공부가 됩니까? 맨날 선의 이데아가 뭐니 덕이 뭐니 이런 말만 하니까 좀 짜증이 났겠죠. 사실 디오니시오스 1세는 정치는 플라톤한테 맡기고 자기는 주색 잡기나 하면서 놀려고 했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데아를 공부하라고 하니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오스가 플라톤을 죽이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디오니시오스의 처남인 디온이 말려서 플라톤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고생 끝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디오니시오스 1세의 아들인 디오니시오스 2세가 플라톤을 다시 부른 겁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는 그래도 지아버지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이데아도 공부하고 나름 잘 따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디오니시오스 2세와 자신의 삼촌인 디온과의 권력 투쟁 속에서 플라톤이 휘말려 들면서 다시 투옥이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시라쿠사에 갔었는데요. 또 실패를 했어요. 결국 플라톤은 정계 진출을 3번이나 했다가 모두 실패를 맛본 겁니다. 정치는 실전이죠. 플라톤은 정치를 글로 배웠고 그게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칼 포퍼는 플라톤이 유토피아를 꿈꾸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유토피아에서 유는 없다는 뜻이고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이죠. 어디에도 없는 장소, 즉 불가능한 국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플라톤이 불가능한 것을 꿈꾸어왔다고 해서 플라톤이 불가능한 상상이나 했다고 그를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꿈꾸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가 제시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남녀평등 문제, 교육의 문제 등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